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조정을 기다리지 마라. 월가의 강세론자로 꼽히는 샘스토벌 CFRA 리서치 최고 투자 전략가는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경우 조정을 받기보다 오히려 5% 가까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3대 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서 석 달 만에 2610선을 탈환을 했는데 특히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다시 썼죠. 네,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다시 쓰며 7만 5천 원 진입을 앞두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HMM이 오늘도 급등하며 2만 2천 원대로 올라선 가운데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강세론자의 입에 더욱 무게가 실린 하루였는데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현대차그룹은 올해 3분기까지 현대차와 기아 합산 영업이익이 이미 20조 원을 돌파하면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금리 인하 배당 매력 자동차주 싱싱입니다. 보통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자동차 구매 비용 증가로 소비자들이 신차 구매를 망설이게 되죠. 금리 인하 시에는 비용 부담 감소로 자동차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현대차와 기아는 배당 매력에 4분기 호실적 전망 모멘텀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모처럼 자동차주들도 좋은 에너지 보여줬죠. 네, 현대차와 기아가 동반 상승한 가운데 기아가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또 화신과 서현이와 등 자동차 부품주들도 모처럼 탄력 있는 에너지를 보여줬는데요. 자동차주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반도체주 역대 최대 강세장 온답니다. 모건 스탠리가 최근 보고서에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상 전망을 상향하며 디램과 낸드 가격이 내년 1분기에는 20%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내년 투자와 생산을 모두 늘리면서 반도체 경기 상승에 대비한다는 전략인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역대 최대 반도체 강세장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분위기 어땠나요? 네,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탄력이 좋았었던 반도체 소부장주들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고영이 3거래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HBM 대표 수혜주인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호재가 겹겹이 쌓이고 있는 반도체주, 종목별 차별화된 성장 스토리 잘 비교해보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자동차와 반도체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 받고 있는 기아와 LS 머티리얼즈,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GST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금리 인하 수혜, 배당 매력, 자동차와 부품주 싱싱입니다. 자, 반도체와 2차 전지에 가려져서 조금 소외를 받았던 자동차주가 모처럼 힘을 내주고 있는데 완성차의 역대 최고 행진에도 부품주는 성장이 정체된 점이 시선을 모으지 못한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완성차 그리고 부품업체의 성장 추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사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자동차 부품사의 수주 규모는 완성차 업체의 생산 대수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수주 단가의 경우에도 완성차 업체와 가격 협상을 통해서 그 단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 주가의 방향성 자체는 이제 소위 말해서 현대 기아차에 달려 있는 상황이죠. 현대 기아차가 올라가면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실적을 우리가 뜯어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이 부품사의 영업이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너네 좀 먹고 살 만큼만 이렇게 해줄게 어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완성차 같은 경우는 마진을 박하게 주면서 결국 자동차의 어떤 판매가를 최대한 좀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가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주가가 같이 뻗어나가기보다는 올 상반기에 크게 한번 시세를 줬다가 다시금 제자리에 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소위 이 투자의 어떤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상당히 좀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섹터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은 역시나 이제 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이제 부품 단가 인하의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동차 부품사를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또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냐? 2차 전지 소재주도 마찬가지 아니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뭐 ESS 그리고 여타 전방 산업이 워낙에 다양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 부품사와는 좀 다르게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어떤 마진과 부품사들의 마진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명확히 아시고서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 주셨는데, 자 이제 1월에 열리는 그 CS 2024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라던가 이런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도 출격을 해서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청사진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만약에 이제 내년을 바라보고 자동차주를 편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키워드에 초점을 좀 두고 종목을 선별을 해야 될까요, 차장님? 저희가 포털에 현대차 CES 치면은 뭐가 가장 먼저 나오는지 아세요? 어떤 게 나와요? SDV라고 나옵니다. SDV. 네, 소프트웨어 디바인드 비클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 중심의 아키텍처를 뭔가 현대차가 만든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게 그냥 보면 굉장히 뜬금이 없어요. 막상 이거 주식시장에 보기에는 굉장히 어떻게 좀 우리가 준용시키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막상 전기차 시대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든지 기타 현대차, 기아차 중심의 소프트웨어 중심의 어플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는 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조금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NPU 쪽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사로 봤을 때 텔레취스라는 칩셋 미디어가 하고 있는 자동차 중심의 IP 쪽 반도체 이런 쪽 연동을 시킨다면 조금 더 부담이 좀 없을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가게 되면 자율주행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CS 가기 이전까지는 아마도 자율주행이라든지 SDV 이슈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이 주식시장에서 아마 특성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최근에 올랐던 종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신다면은 CS를 미리 준비하는데 부담이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2025년까지 현대차 그룹이 모든 차종의 SDV의 전환을 지금 그죠? 추진하고 그냥 막상 있다고 우리가 볼 때는 네. 굉장히 좀 이거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새로운 그런데 키워드로 떠오르겠네요. 그렇죠. 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년에 이제 글로벌 시장 질주가 기대가 되는 자동차주 가운데서 오늘 기아 그리고 LS 머트리얼즈 두 분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온 사인을 보니까 LS 머트리얼즈에서는 김성훈 이사께서 스탑 주셨고 나머지는 다 곧사인 들어왔는데 기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월부터는 우상향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오늘 신고가를 다시 쓰면서 거래를 마쳤고 6.3%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차장님께 먼저 의견 여쭤볼까요? 이거 뭐 고가 되는데 네. 그냥 논리 똑같습니다. 배당 좋고 그리고 저평가였고 좀 약간 미세하게 좀 들어가자면은 우리가 현대 기아차 그룹을 볼 때 이런 게 있어요. 전기차의 성장성을 최근에 좀 꺾였기 때문에 전기차의 보급률이라든지 판매율은 조금 스테디한데 여기서 최근에 보시면 HEV라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잘 팔린다. 요거까지 우리가 기억을 하실 거고 그러면은 내년에 전기차 성장성 때문에 좀 부담이 있어서 이거를 피벗 기조 우리가 금리 기조 때문에 우리가 내구재를 못 살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 때문에 자동차주가 눌러 있었다가 최근에 이런 종목들 자동차 오늘 신재생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신재생 이런 고금리에 눌려있던 섹터들이 강하게 비트하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시장.
그러니까는 지금은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기준으로 기아차 아마도 7% 이상대 배당이 예상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아마 공시 보시면은 배당락이라 그러죠. 우리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일시가 올해 말이 아니고 아마 내년으로 이연됐을 겁니다. 최근에 정부 정책 때문에 이것을 이제 클린하게 배당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어서 아마 이제 1월 달에 좀 공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일단은 올해는 배당 매력이 내년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7%대 네네. 배당 매력이 있다 지금 말씀 주셨고, 김성훈 이사께서도 이제 기아는 고사인을 주셨는데,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이미 지난해 연간보다 더 많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고, 유럽에서도 전년 대비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4분기에도 역대 최고 성적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유럽에서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호황을 많이 받았고, 지금 완성차가 해외에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비결이 어디에 있다라고 봐야 할지 좀 궁금하고, 내년에도 금리 인하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역대 최고 행진 연속성이 있을까요, 이사님? 네. 어떻게 보면은 한 달 전과 한 달 후에 지금 현대 기아차의 펀더멘탈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오늘도 아니죠. 거의 지난주와 이번 주 들어서 이렇게 시장이 반응을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결국 금리 플레이입니다. 금리에 대해서 시장이 한 번 더 안심을 했기 때문에 오늘 현대 기아차가 반응을 했고, 오늘 올라간 섹터를 보시게 되면 신재생 섹터 역시도 좀 강하게 올라간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 오늘 좀 더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일단은 높은 SUV 비중이 좀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 67%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 더해서 고트림, 고사양 확대에 따라서 이제 ASP가 상당히 또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상 구간에서도 그나마 좀 좋은 실적을 좀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렇게 최근에 보시게 되면 해외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연기를 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중국향 EV5 그리고 내년에는 EV4 같은 실속형 EV 라인업을 확대를 할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전기차 시장의 화두는요, 저는 테슬라가 발표를 하는 모델 2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기차 우리가 구매를 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은요, 물론 충전 시설의 인프라도 있겠습니다만 높은 가격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낮추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어떤 모델 2의 도입의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못하냐면은 지금도 영업이익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더 저가형 모델을 출시를 하냐 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완성차 업체 중에서 이걸 할 수 있는 회사는 테슬라와 중국 업체를 제외하고 현대 기아 정도만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같은 여러분들이 전기차의 가장 큰 화두는 저가형, 중저가형이다라는 것을 먼저 키워드로 잡아놓으시고, 이것을 할 수 있는 회사는 도요타 그리고 테슬라 정도를 제외한다라면은 현대 기아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라면은 지금 안 그래도 싼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더해진다면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대중화되는 시장에서 또 현대 기아가 또 먹을 수 있는 그 파이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제 주가적으로 조금 본다고 하면 자동차주 하면 항상 지금 좀 싸다라는 말이 늘 좀 따라다니잖아요. 지금 실적 대비해서 기아의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고, 보유자들이 어느 정도 목표를 맞추고 좀 접근을 해야 될지 궁금한데, 또 오늘 지금 이제 자동차주 이야기를 하니까 신규로 좀 접근해 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어떤 전략 가져갈까요? 일단 저희가 신규로 지금 들어갈래 하면 좀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 6%나 올랐었고, 그쵸. 이런 시총 상위 대형주가 6%나 올랐기 때문에 오늘 신규로 접근하는 건 죄송하지만 좀 어려운 상황인데,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5일선 닿는 부근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가격대 한 91,000원에서 92,000원 사이를 떨어졌을 때 천천히 매수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에 이런 중후장대한 이런 주식들이 만약에 방향을 잡게 되면은 그 가격이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색깔이 어제와 오늘이 너무 다르고요. 지난주와 이번 주가 또 다릅니다. 막상 오늘 여러 매체를 봤을 때 현대 기아차, 자동차 그룹이 자동차 섹터가 오른 이유는 러시아 현대차 공장 매각을 했다라는 모멘텀이 있다고 하고, 그것이 악재 해소가 될 수 있다, 모멘텀 이해를 하는데, 이런 모멘텀이 나오는 것 같을 경우는 기존에 쌌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과 금리, 신재생과 자동차, 바이오 같은 고금리 때문에 박살이 났었던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당장 내일 꺾일 수 있다 보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눌릴 때 매수라고 하기엔 약간 비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기아라는 종목 하나를 봤을 때는 지금 부담이 있는 건 맞지만 오히려 자동차 전체 섹터를 봤을 때는 사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5일선 조정 신규 매수 가능하지만 보유자 영역이긴 하더라도 일단 없는 자동차를 내가 좀 찾아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추세가 돌아서면 금리 인하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테마들은 또 눈여겨봐야 하는 그렇죠. 부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LS 머티리얼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벌써 시총 3조 원을 돌파를 하면서 오늘도 4%대 강세 유지를 했는데 참 최근에 굉장히 뜨겁죠. 여기에서는 이제 두 분이 사인이 엇갈리셨거든요. 이사님께서는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이제는 조금 어떤 부분을 조금 스탑해야 된다라시는 뭐 사인일까요? 네, 일단은 지금 뭐 패시브 전략을 이용한 종목들 삼형제가 있죠.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두산 로보틱스. 오늘 같은 경우에는 HMM과 그리고 한진칼 같은 종목들까지도 여기에 이제 대전에 참여를 하면서 거의 뭐 소위 말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 오늘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그 포모라고 하죠. 이제 그동안 좀 지켜보시는 분들도 이제는 진짜 포모가 느껴진다라고 하실 정도로 정말 좀 비정상적이라고 표현을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고수분들의 경우에도 좀 이제 조심스러워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패시브 전략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연기금이 사야 되고 뭐 기관들이 사야 된다는 것까지는 뭐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밸류에이션을 한번 이 종목들에 측정을 해보게 되면 모두가 다 인정을 합니다. 너무 비싸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가격이다라는 것도 모두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채울 기관들이 다 채우고 나서부터는 더 높게 사줄 사람이 없고 더 높게 사줄 기관과 외국인이 없다라면 주가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감안을 해본다라면 뭐 단기적으로 지금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기 플레이를 하시는 것은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뭐 다음 달까지 끌고 가겠다, 다다음 달 내년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전략은 전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런 패시브 전략이 먹혔었던 가장 큰 이유는 12월 들어서 대주주 요건을 미확정했기 때문에 가장 큰 이게 전략이 먹혔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주주 요건이 확정이 된다라면 일단 그동안 투자 포인트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연말로 가면 갈수록 그 대주주 요건이 뭐 5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간에 또 이 종목 내에서도 그 요건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매물을 내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상단을 제약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더 중립적인 관점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밸류냐 수급의 힘이냐 결국에는 투자의 정석대로 조금 이제 종목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박현상 소장께서는 이제 고사인을 주셨잖아요. 이제 말씀을 주신 패시브 수급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도 한번 좀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 지금 고사인 주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2주 전에 두산 머티리얼즈도 그랬습니다. 똑같이 수급이 좀 들어오기 어려울 정도까지 밸류가 올랐는데 이제 2주 더 들어왔죠. 이게 지금 시장의 변화인데 이거 여기서 지금 제가 고사인을 드린 가장 큰 이유는 네. 역시 단기간의 영역입니다. 김성훈 이사님이랑 얘기는 똑같습니다. 얘기는 똑같은데 단기적으로 굳이 여기서 들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팔 필요까지는 없겠다. 그리고 조금 더 높을 때 매도할 수 있는 룸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두산 머티리얼즈랑 두산 로보틱스죠. LS 머티리얼 시총 차이가 2배 정도 나죠.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아마도 두산 로보틱스 시총이 처음 올라올 때 이 정도 시총이 됐을 겁니다. 3조 조금 넘어선 상황까지. 그래서 지금 패시브 수급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라고 생각을 하죠. 아마 어제도 얘기하셨을 텐데 뭘까요? 이게 아마 공매도 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누를 게 없기 때문에 네. 패시브 수급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특히 신규 상장주일수록 뭐가 없냐면 매도가 없습니다. 매도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12월 12일 날 상장을 했는데 굳이 물량이 나온다 하면은 한 달 후인 1월 12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20일 상황에서 조금 더 갈 룸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밸류 보면은 내년 영업이익 260억 추정이거든요. 지금 3조니까는 120배? 100배 정도 넘게 나오죠. 그러면 이건 논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요거를
영업점 입장에서 혹은 투자자 입장에서 단기간에 나는 싫다라고 꺾는 것도 시장의 트렌드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조금은 더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상 네. 밸류보다는 이제 그렇죠. 수급의 트레이딩 룸으로 조금 가져가 보는 전략을 좀 주셨고,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반도체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겹겹이 지금 호재가 쌓이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가 내년 메모리 반도체 가격 20% 상승을 전망을 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장비 투자 규모 20% 이상 증액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업황과 주가의 사이클상으로 놓고 보자면 지금 반도체 주가의 사이클이 어느 정도 위치까지 좀 와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차장님? 일단 디램 같은 경우는 오른 지 한 달 반 정도 됐죠. 그래서 실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 추가적으로 또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는 논리 자체가 우리가 수십 번 얘기했었던 AI 서버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만큼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ASP도 증진할 것 같다.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PQ가 동시 상승할 수 있겠고 그리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같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은 AI 최대 수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신고가를 썼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 똑같이.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신고가를 가고 있는 삼성전자를 내가 더 살까? 혹은 신규로 들어갈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요. 지금 최근에 대주 조건 때문에 미리 빠져 있었던 혹은 HBM 유해 혹은 제가 좋아하는 우리 큰 손님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대주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았었던 소부장 관련 밑에 있는 주식들도 싼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플러스 알파를 추가할 수 있는 논리가 될 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추가되는 게 이런 논리가 추가되는 클라우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온디바이스 AI가 같이 들어갔거든요. 온디바이스 AI가 기본적으로 될 수 있는 건 엣지 디바이스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PC, 뭐 AR 글라스, 뭐 노트북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모바일 출하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추정치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삼성전기가 좋았던 거죠. 이게 지금 종목들 자체는 계속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건데 온디바이스 안에서 안 오른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지금 찾는 거가 지금 AI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중에서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회를 정말 공부를 좀 하면서 찾아봐야 그렇죠. 계속 봐야 된다라는 좀 됩니다. 말씀이신데 사실 이제 올해 뭐 반도체 혹한기라고 했었지만 말씀을 주신 대로 뭐 HBM에서 최근에는 뭐 온디바이스 AI, 뭐 CXL까지 이렇게 뭐 게임 체인저로 계속 부상을 하면서 다양한 종목들이 지금 주목을 받았습니다. 뭐 이미 올라서 가격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뭐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부담일지 시작일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사님? 네. 일단 뭐 최근에 온디바이스 AI 테마가 한번 불었고요. 그다음에 CXL이라고 해서 다들 야, CXL이 뭐야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여튼 이런 것들도 있었구나라고 다들 생각하시면서 역시나 시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것에 열광을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이번에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업황 자체가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와중이었었고요. 여기 연장선에서 온디바이스 A라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테마가 불었었고 CX라는 것이 이제 더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단기간에 어떤 소위 말해서 머니 게임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시세가 뭐 여러 종목들이 거의 이틀 만에 50% 이상 올라가는 것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목도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라가는 와중에 어떤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이 진짜 실제 수혜가 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서 이게 주가를 이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이 관련 주라더라라는 얘기가 되면은 그냥 무지성 매수가 들어오면서 단기간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마는 테마대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역시나 좀 냉정하게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니까 수혜가 되는 기업도 있지만 수혜를 받지 못하는 기업도 다수 있었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분명히 새 판이 짜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얼마 전에 같이 올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제는 차별화되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이제 어려운 게 이제 종목 차별화, 선별적으로 움직임 이거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가, 이제 이 기회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인데 오늘 종목들에는 과연 기회가 있을지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GS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 고사인 들어왔는데 이수페타시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박현상 시장께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고사인 좀 드렸는데 아까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종목 차별화에 들어가지 않는 종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종목 차별화에 들어간 종목의 기본적인 스킴은 좀 새로워야 되거든요. 새롭고. 네, 그런데 이수페타시스는 이수페 너무 대장이죠. 그렇죠. 좀 약간 좀 올드해졌죠. 네. 작년에 이미 실적을 많이 낸 바람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여전히 저평가 상태는 맞긴 맞습니다. 3분기 수익성 자체가 영업이익 130억 정도 나온 상황이고요. 우리가 내용을 좀 뜯어보면은 3분기 수주부터 AI 가속기 쪽 제품 믹스가 실적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늘어날수록 4분기 때는 수익성이 계속 지속이 되겠죠. 아시다시피 AI 가속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 쪽부터 시작해서 계속 아마 고객사가 지금은 엔비디아지만 혹은 지금은 두 개 회사지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은 AMD도 하고 있고 퀄컴도 하고 있고 다 지금 한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고객사는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달 전에 이스페타시스가 강하게 오른 적이 있었을 거예요. 빠지다가 그게 아마 고객사 다변화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나온 거고 지금은 이제 다변화가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실적으로 좀 보여줘야 되겠죠. 보여주는 시기가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돼야 되는데 그 시기가 아마도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가 될 겁니다. 12월 20일 현재 조금 시간이 남은 상황이긴 하죠. 그렇지만 실적이 답보된 종목은 우리가 좀 기다릴 수 있다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가 어제 신고가를 쓸 뻔하 좀 아쉬웠어요. 살짝 빠지긴 했는데 여기서 2% 오르면 신고가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올해 봤을 때 네. 이수는 엔비디아랑 비슷하게 가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세게 치면 얘도 세게 친다 보면 되거든요. 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신고가 쏘면은 아마도 이수도 그걸 보고 사는 따라간다. 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좀 엔비디아를 좀 같이 보는 것도 약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예. 지금 막 엄청나게 새로운 그런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그렇죠. 실적이 조금 답보가 된 그런 종목이다라고 하셨는데 자 그럼 이제 내년에 실적 측면에서 얼마나 좀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이사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일단 3분기 실적은 살짝 좀 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왜 이렇게 조금 약간 눌려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역시 3분기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바닥은 확인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회성 비용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회사 측에 확인해 본 결과 AI 가속기 수주는 규모가 더 커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가 제품 위주로 소위 말해서 제품 믹스가 더 개선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내년 새롭게 나오는 모델에 대한 것도 판가가 오히려 올해보다 더 올라갔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외형 성장이 올해보다는 더 크게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공장 관련 비용 같은 경우가 3분기 실적이 이미 다 떨어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비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4분기부터는 수익성 역시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고객사가 두 개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구가 엔비디아죠. 뭐 G사, N사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알고 있죠. 내년부터는 이제 메타까지도 이제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안 좋은 것도 아니죠. 비용은 다 털어냈고 내년부터는 외형 성장이 더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커나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GST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월 들어서 8일 이후로 단 하루를 제외하고 빨간불 켜내는 강력한 에너지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7%대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사님께 GST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종목입니다. 시장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이제 사용되어 있는 이제 스크러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제 국내 메모리 반도체 고객사에서 이제 동사의 점유율 같은 경우는 약 10%에서 15% 사이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를 지나면서 이제 이 비중이 점차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을 지나면은 점유율이 무려 약 40%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오는 가장 큰 원동력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일단 ALD라고 하죠. 차세대 반도체 디바이스 내에서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 이유가 ALD, 원자층 증착 공정을 포함한 신규 공정 내에서 이 동사의 장비가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점유율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현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을 포함한 해외 고객사들의 투자 회복이 지금까지는 더뎠었는데 이것도 내년 2분기부터는 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4년이 본격적으로 커나가고 2025년이 실적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밸류에이션이 현재 퍼밸류에이션이 5배밖에 안 됩니다. 5배밖에 안 되는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2024년, 2025년에 성장성이 이렇게 그려진다라면은 뭐 5배가 10배만 가더라도 주가는 2배 이상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주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장님께 이제 바로 목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종목은 신선한 종목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신선하지 않지만 최근에 신선해졌죠. 왜냐하면은 최근에 많이 잊혀졌죠. 네. 우리 반도체 얘기할 때 HBM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스크러버라 그래요. 스크러버가 유해가스 저감 장치 얘기하는 거고 저희 기준으로 4년, 3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종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굉장히 뜬 이유도 네. 최근에 오늘 아마 뭐 증권사에서 커버가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좀 신선한 종목이 들어왔고 이게 4분기까지도 좀 실적이 좀 잘 나온다고 하고 일단 전망이 괜찮은 중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부터는 추가적으로 우상향 수준 가능하다 보고요. 전고점이 3만 원 정도 되니까는 여기까지 좀 보신다면은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만 원 정도의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매도의 기술 종목들을 살펴드렸는데 저희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 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먼저 대유 에이텍이 9% 강세를 보이면서 상한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무상 감자 후 거래 재개 첫날인 오늘 18%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10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률 상위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페노션도 2.7% 강세를 보이고 있고 흥하해운도 2%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류 대란 우려로 해운주가 오늘 동반 강세를 보였었죠. 흥하해운 7% 강세를 보였는데 시간에서 빨간불 이어가고 있고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하림 측이 페노션의 3조 유상증자 추진 보도에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를 하면서 반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2% 오름세 보여주고 있네요.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CN+ 그리고 CNH가 9% 강세로 가장 강하게 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코센도 5% 강세를 보이면서 2,9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5거래 연속 빨간불 켜고 있는 안트로젠 시간외에서도 빨간불 이어가면서 7% 강세로 출발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한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57,3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한익스프레스 볼까요? 물류 대란에 정치 인맥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25% 급등세를 보였는데 시간에서는 1% 내외의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8,43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베셀이 4%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내년 CSS에서 개발 중인 UAM을 공개하겠다 알리면서 오늘 UAM 관련주들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베셀 같은 경우에는 19% 상승이 나왔는데 시간에서 4%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재수 지점장 이노 시뮬레이션, 박현상 차장 LIG 넥스원, 김성훈 이사 아프리카 TV 가지고 오셨는데요. 황재수 지점장의 라이징 스탁 이노 시뮬레이션부터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소개해 주시죠. 예, 뭐 국내 XR 솔루션에 있어서 국내 1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XR 솔루션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던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레퍼런스가 굉장히 크고요. 이러한 부분 말씀을 드릴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성장주들이 언제 흑자를 전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드디어 이제 좀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XR 솔루션의 국내 1위 업체고 이제는 흑자 전환의 타이밍이 도래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더 들어볼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XR 시뮬레이션은 굉장히 많이 활용도가 높습니다. 뭐 당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노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차 설계 개발 비용을 효과적으로 이제 줄일 수 있는 그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있고요. 레퍼런스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뭐 철도라든지 여러 가지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한 1,900억의 매출을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이쪽에서 독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 뭐 자율주행 관련돼서 급등하면서 이제 같이 좀 편입해서 좀 오늘은 좀 너무 강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업황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교통체 지금 자율주행을 예를 들어서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는 직접적으로 도로에 나갔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 상황을 볼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바상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요. 얼마나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냐, 얼마나 이제 실제 상황과 이제 똑같냐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 이제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 방산 쪽에서도 레퍼런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칼이라든지 LIG 넥스원 등의 이제 방산에 대한 수주가 잔고가 좀 급증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국내 방산이 나가면은 그 환경에 맞게끔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또 영향을 있기 때문에 환경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년에 이제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다면은 뭐 64억 원으로 최근에 나온 증권사 추정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결국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들이 수익을 내는 시점부터는 주가에 좀 탄력을 붙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10% 넘는 급등세 보여줬잖아요. 아직도 좀 추가 상승의 룸이 남아 있을까요? 예, 뭐 이게 그 신규 상장할 때 그때 따따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주가가 장기간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상 뭐 얘기가 있었죠. 사실 성장주를 가격을 측정할 때 있어서는 뭐 비교 대상의 퍼를 측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뭐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려감이 있어서 뭐 실질적으로 상장할 때는 크게 이슈를 받아서 높게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좀 그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차트로 봐도 이제 장기 하락을 했고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될 수 있었던 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흑자를 전환되는 부분, 그리고 업황이 아까처럼 뭐 자동차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도 적용이 되고 뭐 방산에 대한 부분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내년에 있을 애플에 대한 출시에 대한 부분도 XR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서 내년에 XR이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로도 작용할 가능성, 뭐 이제 당연히 가능성 맞게 뭐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이런 환경이 좋아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올해 시험 만큼 흑자 전환이라던가 XR 일정 모멘텀이 있는 그 경우 추세 전환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박현상 차장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LIG 넥스원인데 최근에 라이징 스탁에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라이징 포인트 들어볼까요? 일단 뭐 대부분 많이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방산 회사를 보느냐, 로봇 회사를 보느냐에 따라서 종목의 차이가 달라지게 될 거죠. 최근에 그렇게 됨으로써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조정을 받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더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포인트 보신다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산도 있고 로봇도 있고 네. 지금 뜨겁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네. 어떤 스토리일까요? 이게 지금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정확하게 내년 6월 달에 인수가 끝나긴 할 텐데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할 때 매출액 같은 경우 열어봤을 때 한 500억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고스트 로보틱스가 사족 보행 로봇, 우리가 알고 있는 TV에서 자주 나오는 로봇개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수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이미 미국의 네바다 공군기지라든지 영국의 기지들에 이미 납품을 시작했고요. 며칠 전 뉴스 보니까 이스라엘인가도 이미 납품을 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실체가 보이는 회사인데 우리가 이것들을 밸류에이션을 할 때 우리가 미국 회사를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거를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뭔가 멀티플을 주기 애매모호한 시기에 주가는 더 잘 가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확인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는 거고 LIG 넥스원이 올해 기준으로 한 13배에서 14배 정도 나올 겁니다. 물론 하나 에어로라든지 현대 로템 같은 다른 방산회사 대비했을 때는 조금 비싼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도 얘기했었던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교하면 PR로 얘기할 수가 없는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는 일단은 기다림에 대한 부분보다는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시장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을 받지 않고, 왜냐면 이게 안 좋으면 미리 빠졌어야 돼. 미리 10만 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 빠지고 지금 13만 원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자체는 시장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다. 기관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패시브 수급의 가능성도 조금 LIG 넥슨도 지금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르면은 패시브 수급이 좀 더 들어오지 않을까 일단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관련해 가지고 이 네. 주가가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받는다고 그렇죠. 하면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힘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최근 레포트들 보니까 목표가 16만 원대까지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16만 원대를 될 텐데 이게 지금 LIG 넥스원이 오늘 시가총액이 3조가 조금 넘는 상황이에요. 3조 정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패시브 수급이 3조 5천억에서 4조대 더 들어와요. 그러면 16만 원이 되면은 더 세게 붙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16만 원으로 볼 수 있겠고 손절가는 13만 원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논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천궁2 있잖아요. 네. 천궁2가 뉴스 많이 나왔죠. 사우디 수주 예상된다고. 그게 내년 초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 나오는 거와 비슷하게 한번 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또 한 번 더 받게 되면은 지금 수준에서는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목표가 16만 원 잡아주셨지만 그것 외에도 모멘텀이 지금 많은 상황이다라고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훈 이사의 라이징 스탁 넘어가겠습니다. 아프리카 TV인데 최근에 트위치 철수로 좀 주목을 받고 있죠. 라이징 포인트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트위치라는 해외 브랜드가 국내 서비스 철수를 결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트위치 이용자들이 이제 양분해서 네이버와 그리고 아프리카 TV로 이제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트위치 전체 트래픽 중에서 약 20% 정도를 흡수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이버가 이제 새롭게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이제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아프리카 TV 역시도 그렇게 뭐 좋은 것은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것과는 별개로 아프리카 TV만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로 아프리카 TV는 지금 주가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와의 경쟁이 아니라 아프리카 TV 자체적으로 더 성장해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느 정도까지 뭐 가격적인 전략은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뭐 네이버와 아프리카 TV가 경쟁을 한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는 네이버는 뭐 예를 들면 스포츠 정도 특화가 되어 가고 있고 아프리카 TV는 또 아프리카 TV만이 가지고 있는 또 B급 감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가지고서 양분을 이제 해나가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경쟁보다는 아프리카 TV가 가지고 있는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워낙에 싸기 때문에 이 싼 밸류에이션에 트위치의 이용자를 흡수를 하게 된다라면은 주가는 역시나 바닥을 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실적충을 봤을 때는 퍼 10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동정 피어를 봤을 때는 한 12배 정도로 우리가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주가는 솔직히 물려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년에 스포츠 그리고 게임쇼 등 여러 가지 오프라인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본다라면은 지금 주가는 여러분들이 밀릴 때마다 모아가시면은 상당히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좀 모아가서 수익을 실현을 해볼까요? 네, 현재가에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제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7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10만 원의 1차적인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황재수 지점장의 이노 시뮬레이션, 박현상 차장의 LIG 넥스원, 김성훈 이사의 아프리카 TV까지 만나봤는데요.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현상 유한타증권 북천지점 차장, 김성훈 MHB 인베스트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5위는 고영입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수요 증가 전망에 3거래 연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의 연속적인 순매수가 눈에 띄는데요. 시간에서 1.6% 상승하고 있습니다. 4위는 티움바이오입니다. SK케미칼로부터 200억 상당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장중 상한가까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윗골이 달긴 했지만 오늘 7% 오름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4% 상승하고 있네요. 3위는 흥하해운입니다. 글로벌 물류 대란 우려로 해운주가 오늘 동반 강세를 보였죠.
흥하해운 7% 강세로 마감했는데 시간에서 거래량 동반하며 2%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위도 확인해 볼까요? 2위는 페노션입니다. 해운주들의 질주 속에 페노션은 유상증자 우려에 연일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하림 측이 페노션의 3조 유상증자 추진 보도와 관련해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하며 시간에서 소폭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2% 상승하고 있네요. 1위 만나볼까요? 1위는 비즈니스온이 차지했습니다. 재무솔루션, 연말정산 솔루션 등의 사업을 하는 업체로 5거래 연속 급등세를 보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시간에서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5% 상승 주고 있습니다. 그럼 2위를 차지한 페노션부터 자세히 볼까요? 네, 하림그룹의 HMM 인수에 하림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페노션은 유상증자 우려에 2거래 연속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일단 회사 측에서 유상증자 추진에 대해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하며 좀 시간에서 2% 정도 반등세를 주고 있는데요. 향후 투자자분들 어디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야 할까요? 예, 주가가 약간 엇갈린 반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림이 이제 HMM 인수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주가가 좋았는데요. 그에 따라서 페노션은 좀 안 좋게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뭐 승자의 저주에 대한 뭐 기사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우려 사항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대해서 만약에 뭐 페노션이 3조 원 가량의 유상증자를 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이거든요. 뭐 회사는 아직 뭐 이렇게 뭐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추세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HMM 같은 경우에는 뭐 체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인수를 되게 잘했고 이제 재계순위 굉장히 올라가는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연 인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잘 될지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이 같이 있는데요. 페노션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했을 경우는 그래도 좀 이제 좀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에 대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가 과도하게 빠졌을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좀 접근 가능성이 있지만 항상 우려는 상존하기 때문에요. 뭐 적적인 자세보다는 약간 관망하는 자세가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4위 티움바이오도 살펴보겠습니다. SK케미칼로부터 200억 원을 투자받았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시간에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 정도 오름세 가져가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이 에너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굉장히 많이 윗꼬리를 달고 빠졌기 때문에 고점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매물이 약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조정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그렇고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제 내년에 주도주로 부각받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내용을 티움바이오를 내용을 보면 이제 SK케미칼에서 이제 전환우선주로 이제 200억 가량을 이제 3자로 인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회사의 이게 그 바이오 업종의 특징이 계속적으로 매년 이제 개발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입금 보유금을 계속적으로 까먹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전환사채라든지 오늘 받았던 부분 때문에 당분간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이제 재정적으로는 좀 안정적으로 신약을 개발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뭐 자국 내막증이라든지 이런 유럽에서 내년에 임상 이상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 키트를 병용으로 뭐 일상 B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혈우병 치료제 같은 경우도 뭐 신약 개발 사업 단계 이제 국가 신약 개발 단계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러한 부분 때문에 좀 숨통은 튀었다. 당분간 개발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주가가 뭐 거래량 늘면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에 대한 매물 압력은 있지만 그래도 뭐 조정 받았을 시에는 그래도 좀 안전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두산 밖에 짧게 살펴볼까요? 미국 건설장비 제조사인 캐터필러가 최근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건설장비의 호황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관련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 좀 염두에 둘 수 있을까요? 뭐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가면서 매크로 환경이 완전히 바뀐 상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뭐 연준에서는 3번의 금리 인하를 하겠다에 대한 점도표에서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많은 IB 업체들은 뭐 6번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시장은 굉장히 많이 바는 부분이 결국 이러한 건설 중장비라든지 주택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두 또 내년에 있을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증권사 추정치 보니까 내년 상반기는 좀 어렵게 보지만 하반기에는
살아난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도 굉장히 증가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걸로 발로 봐서는 환경이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환경이 바뀌었지만은 금리 인하했을 때는 뭐 미뤄뒀던 주택 시장이라든지 건설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많이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는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주가적 측면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지점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연말을 맞아 투습이 꽁꽁 얼어버린 주가권 증시입니다. 사계지수가 1% 약세, 선전도 1.4%로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그래도 항생지수는 0.4% 오른 16,602선에서 거래되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어제는 일본에서, 오늘은 중국에서 기준금리가 발표됐습니다. 중국은 디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를 넉 달 연속 동결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강보합권에서 17,038선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